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유지 교수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32년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일왕가가 백세계다 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에 당시의 일왕 아키히토 일왕이 자신의 생일 12월 23일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794년에 교토의 토읍을 만든 칸무라는 일왕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왕이죠. 칸무 일왕의 어머니가 무령왕 9대 후손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키히토 일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깊은 인연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2001년에 12월이었지만 그 다음 해가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일왕이 백제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 한국 쪽에서 개회식에 초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있었다. 그것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당시 아키히토 일왕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모계 쪽에서 무령왕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북계 쪽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제야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메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 앞에 일왕하고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5대쯤 전에 왕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분명치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이 조메이 왕이 변생 동안 백제 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백제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백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백제궁으로 이사를 하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죽을 때면 백제식 장례식으로 그것을 백제대례라고 하는데요. 백제식 장례식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실제로 백제궁에 살면서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나카노 오에라는 왕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카노 오에 왕자는 645년에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으르사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호족이었던 소가시를 처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가시라는 호족이 왕보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가에서는 소가시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카노 오에 왕자가 앞장서서 당시 요왕이었거든요. 일본에서. 그 요왕 앞에서 소가시의 중심이었던 소가 이르카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소가 이르카라는 사람을 나카노에가 죽이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던 나카노에의 이복형이 말합니다. 한인이 소가 이르카를 죽였다. 이 내용이 일본의 전식적인 일본 서기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인이라고 하면 백제인을 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역사학자들은요, 특히 제도권의 역사학자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면 나카노 오의 왕자가 또 그 아버지였던 조메이라는 왕이 백제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을 쭉 역사적으로 거의 1000년 이상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석한 그러한 제도권의 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야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한 거죠. 사실 나카노 오에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위자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자왕의 아들이 일본으로 당시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자왕의 아들의 이름은 부요풍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역사서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부요풍은 백제에서 현실이 안 좋아가지고 위자왕이 일본으로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로서는 위자왕의 동생이었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일본 서기나 삼국사기에서는 위자왕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야학자들은 이 부요풍이야말로 나카노오의 왕자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카노오의 왕자를 보고 한인이다, 백제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에 당시 있었던 부요풍은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왜냐하면 660년에 백제는 망했지 않습니까?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백제 유민들의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부요풍은 백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에는 백제 부흥운동이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3년간의 백제 부흥운동의 역사를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대신 일본 역사는 3년간 일본 서기에는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일본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서기는 일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요풍이 나중에 일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요풍의 옛 백제 땅의 역사를 그대로 일본 서기, 일본의 역사서인데 백제의 역사 3년간을 기재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서 부요풍은 고구려로 도주했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일본에서는 나카노오의 왕자가 다시 나와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카노오에는 일본 큐슈나 대마도에 많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백제를 망하게 한 신라가 조들어오지 않도록 성을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 그 성을 조사를 해보면 조선의 성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왜 조선의 성이 대마도에 있고 일본 큐슈 여러 곳에 있는지 이것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만든 나카노 오에가 부요풍 백제인이면 당연히 백제식의 성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조선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나카노 오에하고 부요풍이 같은 인물이다 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 위자왕 쪽의 혈통이 일본 왕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카노의 왕자는요, 그 후에 덴지 일왕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카노에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마도의 성의 이름은 가네다 성이고요. 지금도 대마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설명되어 있는 푯말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조선식 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애국가, 일본에서는 그냥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미가요라고 합니다. 기미가요의 가사를 보면 일왕의 치세가 영원토록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본인들은 기미가요를 부르면서도 무슨 뜻인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꽤 있기는 합니다. 특히 과거 대표한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침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일본인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한 일본인들은 지금도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졸업식이라든가 그럴 때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학교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미가요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 애국가가 나와서 그럴 때는 다 서서 노래하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서 기미가요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부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아무로 나미에라든가 나카마 유키에 그리고 아라가키 유이 이러한 가수 혹은 배우로서도 활약하는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굉장히 뉴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유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왜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이 일본의 애국가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오키나와는 19세기 말 전도까지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일본하고 중국 양쪽의 조공을 하는 그래도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독립국을 19세기 말에 일본이 합병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당시 대한제국도 병합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류큐의 왕을 당시 일본은 도쿄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류큐 왕국을 없애고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고 1945년 일본이 패전했지 않습니까? 패전 직전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통해서 일본 본토에 상륙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연합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를 사수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격렬한 전투가 오키나와에서 일본군하고 또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때 오키나와 민간인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일본 군인들이 보호해야 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을 오히려 반패로 세워서 싸웠다라는 역사적인 잔인한 사건이 여러 곳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함께 구멍을 파서 숨어 있는데 안쪽에
일본군이 숨어 있고 입구 쪽에 사람들을 폐지해 놓고 오키나와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것으로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탄시 일체의 만행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탄시의 일왕 히로히토라고 했죠. 히로히토 일왕은 한 번도 오키나와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시 환대자였던 아키히토가 한 번 오키나와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화염병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면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아키히토 환대자는 무사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본의 중앙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 굉장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도 아키히토 일왕이 했고 서서히 그러한 증오심이 누그러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일왕은 죽을 때까지 오키나와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까지만 해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전식적인 국가의 사죄라는 것을 오키나와에서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에 편입된 그러한 입장이지만 원래는 류큐 왕국이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은 오키나와 분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류큐 왕국의 후손들이다.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도 택시 운전을 해주신 운전기사가 그때 아마 7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러한 생생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문제는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독립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아직 독립을 못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을 많이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키나와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젊은이들은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일본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까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오키나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여러 문화가 일본 본토하고 상당히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도 원래 좀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해서요, 은근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자위대가 오키나와를 찾았습니다. 그거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자위대의 기지에 대해서 반대운동, 시위를 한 거죠. 그때 본토에서 간 일본 자위대의 대원들이 그런 시위를 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태연하게 한 것이 포착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지금도 차별하는 그러한 분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일본인들 중에는 돈니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일본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질긴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한국에 와서 놀란 부분은 당근이나 또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큰 것을 그냥 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당근 같은 거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당근이 국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버터로 익혀서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근이라고 하면 싫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당근을 그대로 생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산식이에요. 여러 음식을 생으로 먹을 때는 딱딱한 것도 그냥 씹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일본에서는 다른 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가 너무 딱딱한 것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부드러운 것을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턱이 많이 발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그런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톱니가 만들어진 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되었어요. 요새는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오하그로라고 해서 이를 좀 검게 색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하얗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검게 만들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남자들도 했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중간에서는 많이 하지 않게 됐고요. 여성들이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무사 시대까지는 쭉 했고요. 근대화가 된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점점 사라졌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덧니도 잘 안 보이고 깨끗하게 보인대요. 뭐 깨끗하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오하그로 검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보인다. 그러니까 특히 웃을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특히 서양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점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부터 이가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좀 적어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도 역시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요,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또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파에는 더욱더 편리하고요. 그런데 감성을 느낄 수가 없다. 뭔가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 그대로의 아날로그 문화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편리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날로그라는 영화까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표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남성하고 여성이 나오는데요. 남성이 말하는 대사가 나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을 때에 당신이 좋았다.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IMD라는 디지털화의 랭킹을 매기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시아에서 디지털화에 실패한 두 개의 나라라고 해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도 그렇고요. 굉장히 디지털화에 성공한 나라 되어 있고 중국이 가장 성공했다. 자, 일본은 왜 디지털화가 안 되느냐? 역시 근본적인 요인은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주민번호가 없었고요. 현재는 마이 넘버라고 하여서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주민번호하고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무화가 되지 않았고 신청하면 줘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요 50%밖에 마이 넘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게 신청해야 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이 넘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70%를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25% 이상의 일본인들은 지금도 완강하게 마이 넘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혹시 가졌다고 해도 그냥 반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번호를 갖다가 통제할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됩니다. 1945년까지의 일본은 그러한 감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종한 지 8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만 해도 당시에 대일본 제국의 그런 통제 국가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그 시대를 많이 공부한 젊은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마이 넘버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필요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사실 빨리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 넘버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인터넷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이 넘버가 없는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야만이 모든 서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은 산식인데 일본은 산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일본은 너무 후진국이에요. IT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은 거의 실업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힘든 직업에 있어서는 아주 편한 직업 있잖아요. 사무적인 직업, 경제율이 더 일본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3D 혹은 3D에 가까운 직업에서는요, 경쟁률이라는 게 없어요. 구인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는 IT화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일을 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율은 높아요. 일본에 가면 일을 많이 가리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실업한다 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낮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의 월급이 3분의 2 정도 한국에 혹은 2분의 1 정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잘리지 않는다. 한국은 잘리지만 일본은 60세, 65세, 70세까지도 회사에 있고 싶어 하면 기본적으로 잘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월급이 낮아도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플로피 디스크를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회사에서 혹은 개인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위험성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스크를 잘못하면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막 그러한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플로피 디스크를요, 필요한데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취를 하는 데가 먼 데 있으면 다시 가야 되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내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갖다 준 것이 다른 것이었다 할 경우는 이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굉장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러한 문화를 선호했고요.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 그분은 동경대 교수이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의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이메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두 팩스입니다. 지금은 이메일 혹은 문자, 한국에서 카톡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교수님도 아직 계십니다. 그만큼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기보다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IT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는 지금 도장도 쓰지만 대부분 그 서명, 사인으로 다 계약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서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서명 문화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도 역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서명 문화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강하게 반대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장업계입니다. 도장을 제조하고 만들고 파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이 일본에서는 1억 7천억 엔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명 문화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인 기술로 파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인 기술로 쭉 내려온 가문에서 대대해 왔던 그러한 직업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일본 정부는 자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일본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금기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하나가 브라크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브라크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회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가축을 도살하는 그러한 직업을 역사적으로 쭉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백총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브라크민이라고 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짐승을 죽인다
라는 면에서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파는 직업이다 라고 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우리 집이 그런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멸시의 시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호적조사라든가 그것을 하면 금방 누가 무라크민의 후손인가 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차별이 너무 심해서 이 차별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할 때 어느 쪽인가가 무라크민이다, 그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결혼 자체가 이게 파혼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거기서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호적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할 때라든가 어느 정도의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 그거는 1990년대 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잖아요. 그러나 지금도요, 어딘가에는 누가 무라크민이었는가 라는 것을 기재한 책자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그 차별 문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 300만 명 정도 무라크민 출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본의 전체 인구의 2%를 조금 넘는 100명 있으면 2명이나 3명 정도는 무라크민 출신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무라크민이라고 하면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그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일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일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한 공개된 부분은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특히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스캔들이죠. 일왕가라고 해서 스캔들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군내정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안에 만들어 가지고 일왕가를 보좌하는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을 차단하는 거죠.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군내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왕 나루히토의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의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여자아이가 둘, 곤주가 두 사람, 그리고 만내는 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위에 곤주, 마코 곤주는 대단히 자유를 좋아해 가지고요. 보통 일본 왕가에서는 가는 학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에스카레이터식으로学習院라는 데가 왕가가 가는 대학교였는데 그곳을 깬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게 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이 굉장히 자유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코가 국제 기독교 대학으로 가요. 그 안에서 연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코라는 곤주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소문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막는데 그 근내전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왕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약속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코 공주, 이미 결혼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는 없었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이런 것은 빈산에 이르가게 불과합니다. 다른 부분에서요, 이르왕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나루히토 이르왕, 그 정도 알죠. 그리고 나루히토 이르왕의 부인 마사코, 그 마사코가 또 아이를 여자아이만 낳았거든요. 아이코라는 지금 완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코하고 마사코, 어머니 마사코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낳지 않았냐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그러한 비판이 많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르왕은 남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이르왕은 나루히토의 딸이 아니다. 그래서 톤센의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왕가 내부에서는 완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으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르땅, 이르왕 혹은 이르왕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런 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역사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히려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지금도 왕가를 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왕에 대한 그 마음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마 이르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자유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안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요, 이르왕의 마음이라든가 이르왕가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상당히 무의식적인 금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내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하여서 또 역시 근내정 안에서 일왕가를 모시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왕이 어렸을 때부터 아직 일왕이 아닌 그 왕자였을 때부터 일왕으로서 그리고 왕가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왕은 만들어진다라는 거, 왕가는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것은 특히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일왕을 명근으로 성근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리 사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성근이 되어야만이 일본 국민들을 통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왕으로서의 선이다 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일왕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요. 아키히토 일왕이 일왕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빨리 양위하고 싶다. 보통 일왕은 양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나 아키히토가 나는 양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욕망을, 희망을 처음으로 입으로 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일본 전체가 그때는 놀랐어요. 아, 그런 희망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일단 양위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이유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건강도 나쁘고 그러니까 마지막 왕으로 있다 하더라도 누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세자 자리에 있는 나루히토는 계속 늘고 간다. 그러니까 빨리 양위하고 싶다. 그러한 것도 일본인의 눈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자체가 모든 면에서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서 또 금기시되어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야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폰요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금기시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역시 좀 무섭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보복을 받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야쿠자를 계속 비판하거나 뉴스화하면 그 야쿠자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야쿠자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야마구치구미, 야마구치조, 일본에서는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인데 요새는 특혜 세계로 좀 분열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러한 분열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야쿠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구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상당히 큰 조직은 제1 한국인에서부터 시작됐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여서 그때는 일본에 200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일반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는요. 일본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보통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본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 모든 한국 사람을 한꺼번에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무리수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표면적이라고 해도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국적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적자였다 아니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완벽한 일본 국적자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고요. 사법적인 권리도 없었어요. 일본인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을 고소하면 오히려 경찰이 한국 사람으로 데려갔죠. 네, 이것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당시 한국으로 그냥 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본이라는 국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당시 제일 한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폰요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하기가 상당히 거리는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또 야쿠자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야쿠자가 아닌 사람을 해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야쿠자는 야쿠자끼리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생각이 좀 있어요. 요새는 조금 그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새 야쿠자들은 회사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야쿠자인지 어떤지는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니까 다른 회사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나 야쿠자들이 하는 그 행동, 그러니까 상대를 좀 해치거나 이런 것은 야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쭉 지켜왔어요. 그쪽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야쿠자를 계속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 이시바 내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의원 선거에서요, 10월 27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하고의 연립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시바 내각이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시바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여서 사실상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베 전 총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의 극우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그러한 개헌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개헌을 하겠다라는 국회의원 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참패로 이거는 조금 미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이 만들어졌을 때 해군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해군력은 세계 2위, 3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위대는 육산 자위대, 이거는 육군에 해당되죠. 그리고 해산 자위대, 이거는 해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항공 자위대, 이거는 공군에 해당되는데 이거 모두 합해서 27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직업 군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50만 명을 한국군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직업 군인이니까 진변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27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따라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전쟁에 일단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전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에 미국으로 달아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군을 따라서 예를 들면 미사일을 날린다라든가 이것은 반격 능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2022년 말에 키시다 정권 때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말하는 선제 타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상대 국가가 미사일을 발사할 기미가 보이면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게 한국의 선제 타격인데요. 일본은 그것을 반격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이 미사일 기지가 일본용으로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오키나와 중심으로 조그만 섬들이 대만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길이가 일본용으로 만큼 길어요. 거기에 지금 미사일 기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중국하고의 전쟁을 염두에 두는 미사일 배치다. 이게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오키나와 치사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존의 산조가 아무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을 오키나와 중심으로 일본 그리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현실이다. 여러 곳에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이거 해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부대가 굉장히 많이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싸움을 시작하면 이게 일본도 가세한다. 막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서 평화헌법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 있는 일본이지만 기시다 정권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자위대를 사실상 개헌으로 일본군으로 바꿀 때는 또 그 다음 오는 순서가 바로 일본에서도 진변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한국을 봐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요새로서 일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본 극우 쪽에서. 거기 한국에서는 다 진변제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가 일본 극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위대는 한국군하고 비교하면 한국군은 세계 5위 이내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8위 정도예요. 그래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서 자위대가 일본군이 다시 되었을 때는 더 증강하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항상 한국하고 의방이면 괜찮지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자위대를 또 믿으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위대원들의 학력을 볼 때요. 45% 정도가 대학교 졸업이고요. 나머지 55%는 고졸 이하입니다. 대졸들은요. 간부생들이고요.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조금 골치가 아프다고 일본 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자위대 모집에 모집한 인원수만큼 오지 않습니다. 항상 모집한 인원수가 100명이면 60명 그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동북아의 상황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위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또 온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냐? 학력고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해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자위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인터넷에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은 체력으로 뽑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죠. 그 40kg의 짐을 등에 업고 10km 정도 이동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그런 체력이 있으면 그냥 다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 실력이죠. 미국하고 동맹국이니까 영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의 장군님한테 들었거든요. 미군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위대 사람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영어를 교육해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